과거 대한민국에는 포항제철이 건설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초석이 만들어졌고 이후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조선이나 자동차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포항제철의 존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과거 한국에서 제철 공장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대한민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까지는 앞으로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런데 어쩌다 철강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때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배고픔과 궁핍이 만연해 있던 시절에 제철 산업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때 국가의 대개였던 제철 산업의 중책을 맡았던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던 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세계 선진국은 모두 한국에서 일관제철소 건설은 불가능하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고 종합제철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 회장은 철강 불모지라는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결국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세우고 이끌었던 포항제철은 세계 최고의 철강사가 되었고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춧돌이 되어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과거 서울대학교가 수행한 포항종합제철의 국민경제기여라는 보고서를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포항제철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수입 대비 비용을 3분의 1이나 줄일 수 있었다. 포항제철이 양질의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조선산업도 전자산업도 번영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박태준 회장에 대한 정재계와 언론의 찬사는 끊이지 않았으며 그가 없었다면 제철 사업은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박태준은 후세의 경영자들을 위한 살아있는 교본이다. 그리고 이병철의 손자인 이재용 회장은 청암이 타계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 스티브 잡스의 IT 업계에 대한 공헌보다 청암 박태준 회장께서 한국에 남기신 유산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조부인 이병철 회장은 너도 성장하면 박태준 같은 인물이 되라고 자주 말씀했습니다. 박태준 회장이 있지 않았다면 현재 한국의 모습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회장이 일궈낸 철강 신화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철강왕 박태준 회장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감독할 거야. 임자는 종합제철을 맡아.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둘 모두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 대통령은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를 개통시켰고 박태준은 1973년에 포철 1기 공사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철강왕 박태준과 현재 포스코로 불리우는 포항제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철강왕 박태준은 1927년 부산시 기장군의 어촌마을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장차 큰 인물이 되라는 염원에서 이름은 태준이라 지었었죠. 그리고 1930년대 아버지 박봉관은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큰아버지가 일본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동생을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박봉관은 가족들은 고국에 남겨두고 홀몸으로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박태준은 6세이던 1933년 모친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초중고교를 다녔는데 어린 박태준은 총명한 아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산수와 언어, 그리고 미술 실력이 돋보였다고 전해집니다. 1940년 봄에는 나가노현의 이야마북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이곳에서도 박태준의 수학 재능은 독보적으로 뛰어났습니다. 당시 박태준의 부친은 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태준은 박씨 가문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며 일본인과의 모든 경쟁에서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부친의 훈시를 명심한 박태준은 불철주야로 공부에 매진하여 초중고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주변의 일본 친구들은 박태준에게 지독한 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 2개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때 교내 수영대회에서 1등을 했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우승을 빼앗겼습니다. 이에 박태준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일로 분함을 잊지 못해 밤새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태준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1등을 뺏겼을 때 가슴속이 끓었지만 참고 다스렸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박태준은 반공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때 반공호의 질서는 매우 정연했는데 할머니들이 앞에 나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는 안으로 들어가라. 위험한 곳은 우리가 막는다. 왜 책을 들고 오지 않았느냐. 젊은이는 책을 펴고 공부해라. 그리고 박태준은 와세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진학한 결과 1945년 와세다 대학 기계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 박태준은 엔지니어를 꿈꾼 공학도였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박태준은 와세다대 2학년을 마치고 한국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고국에는 박태준이라는 뛰어난 공학도를 맞아줄 산업 현장이 전무했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고 1948년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남조선경비사관학교 6기생으로 입교합니다. 남조선경비사관학교는 미군정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추진하면서 한국군의 장교 양성을 위해 지은 사관학교였습니다. 당시 박태준 등 6기생들은 277명이 입교했는데 2개 중대로 편성되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1중대장이 박정희 당시 대위였습니다. 그렇게 박정희와 박태준의 기나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 대위는 탄도학 교관으로 박태준도 박정희로부터 탄도학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은 박정희 교관이 탄도 궤적에 대한 문제를 내며 생도들에게 풀어볼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생도들 중 그 누구도 문제를 풀지 못했고 박정희 교관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박태준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풀어보겠습니다라며 칠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문제를 거침없이 술술 풀어내는 박태준을 본 박정희는 흡족해했고 이때부터 박태준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박태준은 강한 자제력과 완벽주의 등 박정희 자신과 닮은 모습에 더욱 호감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박태준은 육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자마자 탁월한 군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박태준은 경기 포천지연 1연대 중대장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박태준은 전쟁 영웅으로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박태준은 이때부터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이라는 신념을 가슴에 새겼고 이는 그의 일생에 걸쳐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군 시절 박태준은 청렴의 상징으로 불렸는데 이와 관련된 일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군대에서 김치를 만들던 현장을 지나가던 박태준은 김치에서 고춧가루 향이 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군인들을 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에 김장김치를 넣게 했는데 양동이 속 물은 빨간색이었고 맑은 색만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치 담당 장교가 30% 분량의 고춧가루만을 사용해 김장을 했고 나머지 고춧가루를 몰래 시장에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박태준은 크게 분노해 담당 장교를 좌천시키고 그의 월급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비리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관련 납품업체의 비리자를 샅샅이 색출해 납품 담당자들을 교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군수품을 몰래 빼돌리는 일이 만연하던 시절이었지만 박태준은 군수품에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간부라면 자택에 군용 목포를 하나 이상은 갖고 있던 시절임에도 박태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태준이 유일하게 가져온 군수품은 반창고인데 오래도록 농사를 짓느라 갈라진 어머니 손에 감아드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갈라진 자신의 손을 보고 군대에서 쓰는 반창고를 감으면 잘 낫는다던데라고 혼잣말을 하였는데 어머니의 말을 들은 박태준이 반창고를 가져와서 감아드린 것이었죠. 그러나 박태준 중령의 청렴함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의 큰딸이 폐렴을 앓고 있었는데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면서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박태준은 사적으로 지프를 쓸 수 없고 통금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병원을 가지 못한 것이었죠. 둘째 딸도 한때 폐렴 증세로 사경을 헤맸으나 근처에서 소식을 들은 지인이 트럭을 몰고 달려왔고 병원으로 데려가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 박태준 당시 대령은 박정희 소장과 재회하게 됩니다. 당시 박정희는 부산에 있는 군수기지사령부 사령관에 부임할 예정이라며 박태준에게 함께 근무할 것을 제의합니다. 박태준 대령은 망설임 없이 이를 따랐고 박정희 사령관의 부산 군수기지사령부 인사참모로 부임합니다. 어느 날은 사령관 박정희가 박태준을 시험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 군수본부 장비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부하들을 시켜 그날 밤 박태준에게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그러나 박태준은 박정희의 부하들이 만취해 귀가할 때까지 자리를 지킨 뒤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아침 박정희에게 차질 없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에 박정희 사령관은 박태준을 무쇠덩어리라고 부르며 매우 만족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961년 군사혁명을 준비하던 박정희는 박태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자는 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내 식구들이나 좀 돌봐줘. 이처럼 만에 하나 거사가 실패할 경우 가족의 안위를 박태준에게 부탁할 정도로 박정희에게 박태준은 동지이자 형제였습니다. 그렇게 박태준은 혁명 동지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박정희는 거사를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시절 쿠데타를 모의하던 박정희가 1차 거사일로 잡은 날짜는 1960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가 극에 달해 민심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로 혁명을 하기에는 적절한 날이라고 판단했죠. 그러나 거사를 앞두고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1차 거사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후 박정희 사령관이 2차 거사일로 잡은 날은 다음 해인 1961년 4월 19일이었습니다. 4.19 혁명 1주년을 기념해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발생하면 동시에 군대를 동원해 정부를 전복시킬 요량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19일에는 예상과 달리 별다른 집회 없이 조용히 넘어가면서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사령관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군부 안팎에는 박정희 일파가 거사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정희는 3차 거사일을 5월 16일로 잡았고 주변 환경에 개의치 않고 이날 반드시 거사를 치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거사 하루 전인 5월 15일 박정희는 신당동 저택을 나섰습니다. 이때 아내 유경수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한마디를 남겼었죠. 이후 박정희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 대포집을 찾아 막걸리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오전 3시 박정희는 3,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 혁명에는 김재춘 등 6.4 5기생과 김종필 등 8기생들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거사는 결국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혁명 주체 세력이라고 불렀으며 이들은 임시통치기구인 최고회의에 중추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거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최고회의의 위원으로 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박정희가 가장 신임하던 박태준이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박태준을 의장 비서실장에 발탁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박태준을 국가재건최고회의 상공담당 최고위원에 임명합니다. 이때부터 박태준은 사실상 박정희의 경제참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권 후 박정희는 전국을 돌며 발전소와 공장과 도로 등 각종 기공식 및 준공식에 바쁘게 다녔는데 박태준은 늘 그림자처럼 박정희를 보조하며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963년 박태준은 박정희에 이어 육군소장으로 예편하며 군복을 벗었습니다. 박정희는 박태준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를 시켜봤는데 당선에 문제가 없으니 고향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라. 그러자 박태준은 이렇게 답하며 이를 거절합니다.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합리의 종합판 같은 정치에 나가서 순종 못하고 반대를 해대면 각하께서 골치 아프실 거 아닙니까? 이처럼 박태준은 정치와 철저히 거리를 두었는데 한 번은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이 예비역 장성에 서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박태준은 정치에 끼지 않겠다며 거절했는데 이를 본 박정희는 김형욱 부장에게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친구 원래 그래, 건드리지 마. 그리고 박태준은 미국 유학 뜻을 밝혔는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박태준은 꼭 필요한 인재로 이를 만류하며 한일국교 정상화 사전 작업을 위한 일본 특사의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박태준은 텅스텐 수출업체인 대한중석 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대한중석은 텅스텐을 캔에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달러 박스로 불리던 기업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총 수출액은 3천만 달러로 이 중 500만 달러가 대한중석이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었죠. 그러나 대한중석은 정치적 스캔들에 말려들어 부실 기업으로 전락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박태준을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박태준 사장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와 합리적 회계관리, 그리고 현장 경영을 통해 대한중석을 1년 만에 흑자기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처럼 발군의 경영 실력을 발휘한 박태준을 기다리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었던 종합제철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그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업화를 성공시키려면 고속도로와 제철소는 필수야. 나는 경부고속도로를 책임질 테니 자네는 제철소를 맡게. 제철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임자는 할 수 있어. 1960년대 우리나라는 철강산업에 불모지였습니다. 선철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20톤 규모의 소형 용광로 8기와 용선로를 갖춘 3척의 삼화제철소뿐이었고 강철 생산을 할 수 있는 곳도
인천에 대한중공업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대한민국은 대규모 제철소를 지을 수 있는 노하우도 자본력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과 경제인들은 산업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국내 자본 조달을 위해 주식을 공모했는데 모인 돈이 목표액 33억 원 중 1,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시작했지만 그 역시 퇴짜만 맞았습니다. 1961년 당시 총 수출액이 4,2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제철소 건설비만 해도 그 4배인 1억 5천만 달러나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63년부터 추진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제철소 건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했고 피츠버그 철강 단지를 둘러보고는 다시 제철소 건설의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피츠버그의 철강 회사에 들렀고 부러운 표정으로 공장 내부를 살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하나라도 좋으니 우리도 이런 공장을 가져보았으면 원이 없겠다. 그리고 나흘 뒤 대통령은 코퍼스사의 대표인 포이를 만나게 됩니다. 코퍼스사는 제철 공장 건설에 있어서 기술 응용과 건설을 해주는 곳으로 포이는 한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에 차관 공여를 직접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제차관단을 구성할 수는 있을 것 같으며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박태준 당시 대한중석 사장을 부른 뒤 제철소를 건립하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이 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임자를 잘 알아.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국가를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인물이 임자야. 부디 이러한 나의 생각을 살펴 임무를 완수하길 바라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제철소 건설을 위해 일본 쪽도 공략하기로 계획했고 일본으로 파견된 특사는 역시 박태준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신임하고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알아야 하며 무엇보다 통역 없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로서는 박태준이 유일했습니다. 그렇게 박태준은 일본으로 건너가 8개월간 일본 정재계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며 한국 제철소 설립에 도움을 받기로 협의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 등에게 제철소 건립에 대한 도움을 받기로 했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혼선이 발생합니다. 본래 제철소 건립을 미국 3개사와 일본 3개사, 독일 2개사 등 8개 회사 연합체에 위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에서 미국 회사인 코퍼스를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발표하며 일본 철강협회가 불참을 선언하며 일본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966년 일본을 빼고 미국, 서독, 영국 등 5개국 8개 업체로 구성된 대한국제제철차관단이 발족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67년 4월 6일 경제기획원에서 장기영 부총리와 포이키사 대표는 종합제철소 건설 가협정을 체결합니다. 제철소 후보지로는 울산과 부산, 삼천포 등이 거론되었다가 최종 후보지로 경북 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1968년 4월 1일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가 탄생했고 박태준은 포철 사장으로 임명돼 철강 건설에 막대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포항제철 건설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1968년 기사와 최종 계약만 남은 상태에서 박태준을 긴장시키는 뉴스가 연이어 불거집니다. IBRD는 한국경제평가보고서에 이런 말을 남겼었죠. 한국에 제철소를 지으면 투자금을 날릴 것이다. 또한 이 시기 동백림 사건이 발생하며 서독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비틀어 놓았습니다. 서독은 기사의 주요 멤버였던 만큼 포항제철의 외자 도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세계은행의 한국 담당자인 영국인 자페는 포철의 경제성이 없다고 보면서 기사는 자금을 선뜻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박태준 사장은 기사와 최종談判을 짓기 위해 코퍼스의 포이 회장을 비롯한 대표들을 만났지만 분위기는 비관적이었습니다. 결국 1969년 기사는 한국에서 종합제철소 건설은 채산성이 없다며 최종 불가 결론을 내리면서 차관을 조달하는데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하나같이 한국에서 제철 산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등 한국은 제철소 건립 자금을 모을 방법이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 영일만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이거 남의 집 다 헐러놓고 제철소가 되기는 되나. 한편 미국에 있던 박태준 사장은 귀국을 준비했는데 포이 회장이 하와이에 있는 코퍼스 소유 콘도에서 잠시 쉬고 갈 것을 권했습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박태준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일청구권 자금이었습니다. 이 돈은 당초 농업 분야에만 쓰기로 약속됐었지만 이를 제철소에 전용하겠다는 발상을 한 것이었죠. 박태준 사장은 즉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고 대일청구권 자금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고하자 박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막힌 아이디어지만 결정은 일본의 몫이다. 일본 정부를 설득해보라. 그렇게 박태준은 호놀룰루에서 일본으로 향했고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며 설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통산성의 오히라 마사요시 장관은 이를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우선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 농촌에 투자를 하고 농기구 개발이나 비료공장을 만들어야 한다. 채산성도 없는 제철소 건설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에 박태준 사장은 이렇게 말하며 설득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 뒤에 군수산업을 위해 야하다 제철을 지을 때 채산성을 따졌는가. 한국은 지금 휴전 상태라 방위 문제로 제철소가 필요하다. 한국이 적화하면 일본에도 손해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 제철소를 지으면 일본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 결국 박태준 사장은 대일청구권 자금 중 농업에만 쓰기로 했던 자금을 제철소 건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관문은 일본 철강회사로부터의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이에 박태준은 일본의 3대 철강회사 사장과 소유주를 따라다니며 기술 이전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박태준은 자신의 일본 방문에 맞춰 휴가를 떠나버린 철강회사 소유주들을 휴가지까지 따라다니며 읍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서 박태준은 마침내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이 일본의 경쟁 상대로까지 크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까운 나라에서 철강 산업과 경제가 일어났을 때 인접국으로서 얻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결국 1969년 12월 3일 한국의 김학열 경제부 총리와 가네야마 주한 일본 대사는 포항종합제철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합니다. 기본협약에는 포철 1기 완공을 위해 일본이 향후 3년에 걸쳐 1억 2,370만 달러를 조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마침내 1970년 4월 1일 박정희는 박태준, 김학열과 나란히 서서 포항제철소 착공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후쿠다 다케오 전 일본 총리는 박태준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박태준의 단호함에 너무 놀랐고 그래서 당신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제철 산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난국에 빠진 조국을 구하겠다는 강렬한 애국심이 일본 지도층을 감복시킨 것이다. 대일청구권 자금 전용을 통해 제철소 건설 자금이 확보되자 포항제철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박태준은 직원들을 독려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제철소는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조상의 혈세로 짓는 것이다. 실패하면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한다. 만일 실패하면 바로 우행호에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각오로 일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공사 기간 중에 13번이나 포항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포철에 대한 의지와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포항제철 건설 과정에서 박태준 사장은 다양한 청탁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은 인사와 납품 그리고 설비 구매 등 많은 청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유력 인사는 설비 구매의 일정한 비율의 리베이트를 내놓으라고 압력까지 행사합니다. 심지어 당시 최고 실세였던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까지 설비 구매 관련 청탁을 전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 정치판은 1971년에 예정된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1969년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단행하고 1970년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야당인 신민당은 1970년 9월 전당대회에서 김대중을 대선 후보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때 청와대와 공화당은 대선을 치르기 위해 선거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화당의 재정위원장이었던 김성고는 막대한 자금으로 설비를 구매하고 있던 포철에 눈독을 들이고 박태준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고는 박태준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했지만 박태준은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제철 공장은 지금 남의 나라 돈을 빌려서 짓고 있습니다.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으로 뺏기고 당 지원금으로 뺏기면 종합제철 건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를 어떻게 해가는지 저는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오로지 제철 공장 건설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김성고는 왜 당신만 안 돼? 당신이 소통령이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박태준은 이런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소통령입니까?
대통령과 소통령 사이에 중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중통령이라 불러주시지요. 이처럼 고위직들이 끊임없이 청탁을 해오자 박태준 사장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정치인들의 간섭과 압력이 극심하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박정희는 소위 종이 마패를 써줬는데 이 마패에는 박태준을 건드리면 누구든지 가만 안 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임자에겐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이제는 번거롭게 나를 찾아오지 말고 이걸 보여주면서 소신대로 밀고 나가게. 그렇게 박태준은 어떠한 청탁도 물리칠 수 있는 배경을 얻게 되었고 끝내 정치자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포항제철 완성에만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제철소 건설 과정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했다고 전해집니다. 단군 이래 최대 공사로 불리우는 포철 공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만 박태준 사장과 포철의 직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철로서 나라에 보답한다는 제철보국의 구호를 내걸고 일에 매진했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제철소 공기 단축을 위해 하루 24시간 작업을 지시하고 자신 또한 매일 3시간만 잠을 자며 현장을 챙겼습니다. 한 번은 먼저 착공한 열연공장 건설이 지연되자 열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사무직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을 공사 현장에 투입시켜 공기를 만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당시 박태준 사장은 부실을 곧잘 반역행위에 비유했습니다. 제철 공장의 기초가 되는 파일바퀴 공사에서 부실을 발견하자 작업자의 머리를 지휘봉으로 내리치며 호통쳤습니다. 저런 파일로 지은 공장에서 쇳불이 엎질러지면 동료가 죽는다. 부실 공사는 곧 적대행위다. 현장에 나오면 나는 사장이 아니라 소대장이다. 전쟁터의 소대장에겐 인격이 없다. 심지어 기둥 하나가 잘못 세워질 때마다 가차없이 폭파시키는 박태준의 완벽주의 속에 제철소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포항 일고로 출선구에서 황금빛 첫 쇳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형고로에서 쇳물이 내려오자 철의 사나이들은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해 7월 3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1기 종합준공식이 열렸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대규모 제철소를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3배가 넘는 자금이 들어간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의 종합제철에 부정적인 진단을 내려 차관을 막았던 IBRD 보고서의 작성자 존 자페 박사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 보고서가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보고서를 쓰라고 해도 똑같은 보고서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고 지나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태준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박태준과 포철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조업 첫 해인 1973년 포항제철은 매출액 1억 달러, 순이익 1200만 달러를 내며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가동 후 50년 가까이 적자였던 일본 철강 업계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박 회장의 삶은 쇳물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됐고 그의 이름 앞에는 철강왕이라는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회장의 경영 능력은 포철 신화로 전 세계에 각인되었습니다. 1978년 중국의 덩시오핑은 일본을 방문해 중국에도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를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이나야마 요시히로 신일본 제철 회장은 이렇게 말하며 거절합니다.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를 계기로 한동안 중국에서는 박태준 연구 열풍이 불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국내외 언론은 포철의 위협에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박태준을 한국의 카네기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은 과거 박태준 회장을 일본에서 처음 만났는데 당시 만남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짙은 눈썹에 형형한 눈빛을 하고 있는 호랑이 같은 인상의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박태준이었다. 그를 본 후 나는 그의 맑고 깨끗한 정신이 마침내 한국 경제의 번영과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임을 믿었다. 박태준은 그야말로 무사욕의 리더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962년 박정희 의장이 준 하사금을 합쳐 서울 부가현동에 집을 마련하기까지 무려 15번 전셋집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38년간 살던 집을 2000년에 팔아 생긴 돈 14억 5천만 원 중 10억 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고 73세에 다시 전세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 사장 시절 아버지가 문중 사람들을 좀 써주면 안 되겠냐고 하자 청함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을 나와 회사로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1971년
포항제철에 6천만 원의 보험회사 리베이트 자금이 생겼을 때입니다. 박태준은 이 돈을 청와대로 들고 가 대통령에게 건네자 박 대통령은 임자 마음대로 써라며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박태준은 회사 돈을 더 보태서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제철 장학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세워 최고 수준의 사학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한국 최초의 연구 중심 대학 포항공대를 설립했고 아시아 최고 공과대학으로 육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사장은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인재를 유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이 윤택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변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직원들이 거주할 아파트와 병원 등을 공사 착공 전부터 우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그렇게 회사 운영하면 망한다고 비난했지만 박태준은 사원복지 잘해서 망한 회사는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피와 땀을 쏟아 성장시킨 포스코에서 물러날 때 한 주의 공로주는커녕 퇴직금 1원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포항제철 임직원에게 전체 발행 주식의 10%를 우리 사주로 배정했을 때도 같았습니다. 훗날 명예회장으로 포항제철에 복귀한 뒤 주변에서는 노후를 생각해 조금이라도 스톡옵션을 받으시라고 권유합니다. 그러자 박태준 회장은 이렇게 말하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포항제철은 선조의 피로 세운 회사이다. 공적인 일을 할 때 사욕을 갖지 말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박태준 회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저명한 인사들은 모두 강당에서의 선비이고 책 속의 선비, 말 속의 선비였다. 그러나 박태준은 지와 애, 그리고 영과 애를 행동으로 실천한 현장의 선비이다.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박태준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박정희 대통령과 약속했던 광양제철소 건설에 전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1987년 광양제철소를 완공하였습니다. 이후 박태준 회장은 1992년 10월 박 대통령의 묘소를 방문하여 25년 대역정을 마무리했음을 보고했습니다. 각하의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의 건설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삼가 각하의 영전에 보고 드립니다. 포항제철은 빈곤타파와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일관제철소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각하의 의지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그 포항제철이 어제 조강생산 2100만 톤 체제의 완공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포항제철은 현재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철강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각하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지금 참으로 각하가 생각납니다. 그리움에 눈물이 납니다. 부디 안면하소서. 그리고 시간이 흐른 2011년 박태준 회장은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태준 회장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빈소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태준 회장이 사후에 남긴 재산은 전무했으며 말년의 생활비는 자녀들의 도움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인 박태준의 저자인 이대현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였던 포항제철 25년 동안 박태준은 한 푼의 비자금도 만들지 않았다. 이는 누구도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한국사의 길이 기록될 업적이다. 그리고 박태준 회장이 타계 직전 창업 동료들에게 남긴 말을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포스코의 종잣돈이 대일청구권 자금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고도의 윤리성이 나옵니다. 포스코와 조국 근대화의 역사 속에 우리 피땀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생의 자부심과 긍지로 간직합시다. 더 크게 성장해 세계 최강의 포스코가 되길 바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